경기도 평택역 근처 낡은 원룸 빌라의 3층. 72세의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방 안은 화물트럭 운전으로 달아빠진 작업복과 먼지 쌓인 가족 사진으로 어지럽게 채워져 있었다. 평생 트럭 바퀴에 묶여선 남자였다. 새벽 4시에 출발해 밤늦게 돌아오는 나날들. 그 피땀으로 아들 준호를 대학에 보냈고 집을 마련해 주었다. 박노인은 늘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 녀석을 위해 산 거야. 그는 소박했다. 술 한 잔에 만족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낙이었다. 화려한 꿈 따윈 없었다.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돌아온 박노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급성 심부전증. 의사의 말은 단호했다. 이번 주 안에 수술 안 받으시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비용은 700만 원 정도예요.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퇴 후 모은 돈은 겨우 300만 원 남짓. 평택의 원룸 월세가 그의 전부였다. 트럭을 팔아도 모자랐다.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 준호, 이제 40대 중반,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녀석. 준호가 도와줄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다. 전화가 연결되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아버지 병원에 누워 있어. 심부전증이라 수술해야 한대. 700만 원 필요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대답은 차가웠다. 아버지, 요즘 병원들 겁주는 거 많아요. 검사비만 해도 터무니없고 저희도 사정 안 좋아요. 며느리 직장 그만두고 애 키우느라. 준호야, 아버지 목숨이 달렸어. 너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내가 평생 너 위해 산 거 아니냐? 생각해 볼게요.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방안이 고요해졌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 자식은 어디까지가 자식일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평생 바쳐온 가족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평택의 번잡한 거리, 트럭 소리. 그 속에서 그는 홀로 서 있었다.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 병원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더 깊은 절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뒤집을 벽이 될 줄은. 이틀 후 박노인의 원룸은 여전히 고요했다. 병원 퇴원 통보가 떨어진 상태였다. 수술비 7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 평택역의 기차 소리가 멀게 들려왔다. 몸은 무거웠고 심부전증의 피로가 뼈를 파고들었다. 그는 아들 준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대신 이웃 아주머니의 카톡이 도착했다. 노인장, 이거 보세요. 한강 크루즈에서 장인 칠순잔치라는데 준호네 맞아요? 첨부된 사진 한 장. 박노인의 손이 떨리며 화면을 확대했다. 사진 속은 화려한 한강 크루즈 선상 파티였다. 반짝이는 샴페인 잔이 테이블에 가득했고 명품 가방이 쌓인 선물 더밀 옆에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가 웃고 있었다. 배경은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
초대 손님들은 검은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 캡션은 장인어른 칠순 대축하, 5천만 원 규모의 특별한 밤. 박노인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칠순? 그는 72세였다. 평생 트럭으로 피땀 흘린 돈이 저 웃음 뒤에 숨어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는 사진을 확대하며 세부까지 봤다. 준호의 손에 쥔 샴페인 잔, 며느리의 목에 걸린 다이아 목걸이. 이게 내 피로 만든 웃음인가? 가슴이 찢어지는 충격. 가족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소박한 원룸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는 그의 모습은 처량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웅크렸다. 내가 바보였구나.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괜찮아요? 사진 보고 울어요? 저 있잖아요. 잔치 비용이 5천만 원이라는데 진짜예요? 네,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크루즈 대관에 케이터링 선물까지 엄청 쳤대요. 내 수술비 700만 원은 못 내주면서 자식들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을 다시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충격은 수치심으로 변했다. 내가 그토록 믿던 가족이 나를 버린 채 저렇게 웃다니. 그는 창가로가 한강 방향을 상상했다. 멀리 서울의 불빛, 그 속에 그의 배신자들이 있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라는 깨달음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하지만 이 충격은 끝이 아니었다. 곧 더 큰 폭풍이 다가올 터 땅의 비밀, 탐욕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을 휘저을 줄은 아직 몰랐다. 눈물이 마른 그의 눈빛에 희미한 결의가 스쳤다. 며칠이 흘렀다. 평택의 원룸에서 병원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박노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 퇴원 수속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잎사귀가 흩날리는 오후였다. 신부전증의 통증이 몸을 짓눌렀다. 수술비 7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의료진의 안타까운 시선 속에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준호의 그 차가운 목소리, 한강 크루즈의 웃음소리, 그게 다 내 피로 산 거였어. 과거가 스치듯 떠올랐다. 젊은 시절 화물 트럭을 몰며 아들을 키우던 날들,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고 준호의 학비를 위해 밥 한 끼 거르던 기억. 내 인생은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왜 이 모양인가? 자조가 섞인 내면 독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신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후 그는 세상이 더 외로워 보였다. 주변 환자들이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퇴원 수속 창구 앞,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박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렸다. 이제 집으로 가서 죽음을 기다리나? 내면의 목소리가 절망을 속삭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김태식. 옛 동료이자 이제 건설사 사장으로 성공한 그는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과거 회상이 박노인을 덮쳤다.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트럭이 미끄러져 태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박노인이 몸을 날려 구한 일. 그때 태식은 아직 풋내기였지. 나 때문에 목숨 건졌다고 평생 은혜 갚겠다고 했어. 태식의 눈에는 그날의 감사함이 여전했다.
그는 박노인의 어깨를 잡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간호사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고 다른 환자들이 웅성거렸다. 형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퇴원한다고 들었어요. 이 녀석이 왜 여기? 형님, 내가 대신 냅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날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 잊지 않았어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다. 이게 꿈인가? 내면 독백이 희망으로 물들었다. 수술비가 해결되자 병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일정을 잡았고 간호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태식은 박노인을 침대로 데려가 앉히며 주변을 정리했다. 그의 손동작은 세심했다. 물컵을 쥐어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형님, 그 논밭 이야기 들으셨어요? 다음 달에 개발 제한 풀립니다. 평당 400만 원, 3,000평이면 100억짜리 땅이에요. 박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과거 회상이 다시 떠올랐다. 고향의 그 논밭,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평생 방치했는데 그런 가치가. 내면의 혼란이 커졌다.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불안이 스멀스멀. 준호가 알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태식의 얼굴에는 기쁨이 서렸다. 그는 박노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형님, 이제 걱정 마세요. 인생 반전이에요.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세밀하게 드러났다. 옆병실 환자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간호사가 좋은 소식이네요 라고 속삭였다. 박노인은 감사함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진짜 우정인가? 내면 독백이 평안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몰랐다. 이 비밀이 곧 아들과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을. 병원 창밖 가을 바람이 변화의 예고처럼 세차게 불었다. 수술 후 병실. 박노인은 창밖 가을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다. 태식이의 도움으로 700만 원이 해결됐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내면의 결의가 피어났다. 이제 나 혼자서도 버텨야 해. 가족에 기대지 말자. 퇴원 준비를 시작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다. 태식이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형님, 이제 괜찮아요. 논밭 일은 조용히 처리합시다. 그래, 태식아, 네 덕에 살았어. 고맙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 원룸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창문을 열고 청소부터 했다. 손이 느렸지만 움직일 때마다 힘이 생겼다. 태식과 통화가 잦아졌다. 매일 전화로 논밭 서류를 논의했다. 형님, 변호사 만나요. 공익적으로 기부 검토합시다. 박노인은 과거를 성찰했다. 준호를 키우며 잃은 내 삶. 그는 동네 어르신들과 모임을 가졌다. 이야기 나누며 마음이 풀렸다. 태식은 현장에 나와 논밭을 살폈다. 개발 제한 해제 소식이 퍼지기 전 서류를 준비했다. 박노인은 태식의 집을 찾았다.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태식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 죽었을 거야. 형님 은혜예요. 이제 형님 인생 새로 시작하세요. 서류 작업이 마무리됐다. 논밭 3,000평, 평당 400만 원 가치, 총 100억. 하지만 박노인은 팔지 않았다. 태식과 함께 공익신탁으로 넘겼다. 병원비 없는 어르신들과 아이들 치료비로 쓰기로 했다.
변호사 앞에서 서명할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게 진짜 유사냐? 성과는 확실했다. 지역신문에 소식이 실렸다. 평택노인 땅 기부로 감동. 주변 반응이 따뜻했다.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태식의 눈에는 존경이 서렸다. 박노인은 미소 지었다. 관계가 회복됐다. 우정이 깊어졌고 자신감이 돌아왔다. 박노인은 병원을 나섰다. 태식이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했다. 창밖 논밭이 펼쳐졌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복수 아닌 평화로 가자. 감동이 밀려왔다. 형님, 이제 자유예요. 잘 지내세요. 그래, 태식아. 네가 내 가족이야. 차가 고향 마을로 접어들었다. 감나무 아래서 그는 섰다. 바람이 불었다. 결말을 향한 기대가 피어났다. 진짜 자유의 문이 열리려 했다. 내장에 결실이 맺혔다. 공익신탁 서류가 마무리되며 논밭 100억 가치가 병원비 없는 이웃 어르신들과 아이들 치료비로 흘렀다. 박노인은 고향 마을의 작은 집으로 내려왔다. 감나무 그늘이 드리운 텃밭. 그는 삽을 들고 흙을 파헤쳤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과거가 스쳤다. 트럭 바퀴에 묶인 청춘, 준호를 위해 흘린 피땀. 그때는 가족이 전부였지. 이제는 달랐다. 배신의 상처가 아물며 자유가 찾아왔다.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이 들려왔다. 신탁 소식을 듣고 평택에서 달려왔다. 문 두드리는 소리. 박노인은 문을 열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며느리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갈등의 핵소가 드러났다. 탐욕의 속내, 한강 크루즈의 웃음. 하지만 이제 후회로 물들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어요. 박노인은 담담히 바라봤다. 내면에 성찰이 스쳤다. 피는 이어졌지만 마음은 멀어졌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피는 내리지만 마음은 이미 남이다. 이제 각자 길 가자. 그의 말은 진솔했다. 사과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원망도 없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대신 박노인의 성장이 완성됐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이웃 아이들을 불렀다. 함께 씨앗을 심었다. 태식이 전화로 물었다. 형님, 잘 지내세요? 그래, 태식아. 고맙다. 이제 사람답게 산다. 현재의 안정이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존경했다. 세대 갈등의 아픔이 공감됐다. 젊은이들의 탐욕, 노인의 외로움. 하지만 희망이 남았다. 미래를 향한 여운. 박노인은 감나무 아래 앉아 중얼거렸다. 유산은 돈이 아니야. 마음이다. 강동바람이 불었다. 텃밭에 싹이 돋아났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유산보다 소중한 건 존엄이다. 그의 선택은 복수 아닌 평화였다. 노후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남기느냐였다. 미소가 번졌다. 진짜 자유가 시작됐다.